130쪽에 책을 보시면 등록전환이요. 거기 개념을 보시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걸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역은 등록전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등록전환의 대상 나와 있는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칙이에요. 10개의 지목에서 18개의 지목으로 바뀔 때 이때 원칙적인 등록전환이 나타나죠. 근데 거기 첫째 줄에 보시면 산지관리법, 건축법 이런 문구 있습니까? 있죠. 밑줄 치시고요. 이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있는 지목의 변화는 10개의 지목에서 18개의 지목으로 바뀔 때 이 두 개의 법률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어디를 보시느냐면 지목 변경을 가보시면 137쪽인가? 아니네, 138쪽인가? 네, 139쪽을 보시면 139쪽에 2번을 보시면 지목 변경의 대상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 1번을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근거 법률이 달라요. 등록전환에 있어서의 지목의 변화는 산지관리법, 건축법. 지목 변경 제도에 있어서의 지목의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걸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요. 어렵게 출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의한 현 토지 형질의 변화일 때는 토지 형질 변경일 때는 등록전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변경일 때는 그때는 뭐라고요? 지목 변경 제도. 이게 근거 법률 따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 그것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131쪽에 2번을 한번 보실까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 이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림 혹시 기억나실까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대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나머지 토지마저도 지목 변경 없이 그냥 등록전환한다고 했죠.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전환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지목 변경 없는 등록전환을 할 수밖에 없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관리 지역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 지적도에 무조건 옮겨야 된다고 했죠.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칙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렇죠. 60일 이내.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전환하겠죠. 첨부하는 서면 거기 주의 나와 있는데 이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있다면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면 따로 제출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확인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건 모든 토지등에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네, 거기 측량 성과도 첨부하지 않는다. 왜요? 지적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첨부한다는 규정은 다 삭제했다고 했죠. 네, 지적소관청이 검사 측량을 해요. 검사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똑같아요. 네,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 규정이.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처리 절차 나와 있는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그대로 옮겨 등록한다. 소유자 부분은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겠죠. 그걸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서 등록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은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를 옮기는 게 아니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옮기는 겁니다. 토지대장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표시 결정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3번이 제일 중요해요. 3번. 3번의 셋째 줄 보시면 새로 측량한 결과와 임야대장상의 토지의 표시사항이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상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 아까 보셨죠? 책에 좀 표현이 법조문과 다른데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면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으로 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분할을 보겠습니다. 분할.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불러요.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등록하는 걸 분할이라고 부르고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등록하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합병이라고 부르죠. 합병. 그래서 분할과 합병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인데, 먼저 이 분할은 원칙이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분할을 신청하는 겁니다. 분할을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이고, 분할을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신청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 이 예외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60일 이내. 그러면 어느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되느냐? 이 예외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 토지는 가수원의 지목을 갖고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이 토지는 지목이 가수원 농사를 짓는 토지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어떤 가수원 농사를 짓느냐면 사과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적공부에 지목이 뭐로 등록이 될까요? 지적공부에 지목이 뭐로 등록이 되겠습니까? 가수원으로 등록되겠죠. 지목이 가수원으로 등록이 될 겁니다. 소유자는 갑이 될 테고. 그런데 이 갑이 가수원 농사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여기 사과나무 몇 그루 베어내고 여기다가 주거용 건축물을 이렇게 짓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요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해야 될 텐데, 문제는 양입지가 될 수 없어서 여기다 대로 등록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필일목의 원칙상 여기에 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필일목의 원칙상.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별도의 지목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별도의 지적공부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별도의 지적공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지를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해서 지적공부를 따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지목을 등록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서 지적공부 만들어서 등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말로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필일목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니까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다시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는 일필일목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일필일목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합병도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합병을 신청하는 겁니다. 합병을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것이고, 합병을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합병의 경우도 예외가 있는데,
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 예외적인 경우가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12개의 지목이 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12개의 지목이 되는 경우는. 이 12개의 지목의 공통점은 공익성이 강한 지목들인데요. 첫 번째, 철. 두 번째, 재. 천. 구. 유. 수. 학. 도. 부. 채. 공. 자.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의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12개 중에서 11개는 지목의 부호고요. 1개는 지목의 부호는 아닌데 요거는 지목의 부호는 아니고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요 부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 12개의 지목이 될 때는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울 수 있죠? 철, 철도용지, 재, 채방, 천, 하천, 구, 국어, 유, 유지, 수, 수도용지, 학, 학교용지, 도, 도로. 여기까지 공통되는 게 있죠. 철제, 천구, 유수, 묘목, 도임. 뭐죠?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되는 지목이죠. 철제, 천구, 유수, 유수, 묘목, 도임. 여기까지 겹치는 게 있죠.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8개 지목이 뒤따라 나온다고 했죠. 철제, 천구, 유수, 학도. 그렇죠. 합병 의무가 있는 지목은 12개예요.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갖고 장난치니까. 여기까지 얼핏 이해가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책을 통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분할을 보시는데 분할은 거기다가 좀 써놓으시죠. 가장 빈번한 토지이동. 가장 빈번한 토지이동. 시간이 흘러가면서 땅값은 계속 올라가요.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립니다. 사고 싶어도 사기가 힘들어요. 그럼 팔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쪼개서 팔고 쪼개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토지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토지이동입니다. 기출지문이에요. 각종 토지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한 토지이동. 분할의 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1번이 제일 중요해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는 용도가 다르게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있겠죠. 2번, 3번, 4번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분할을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절차 여기 2번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라고 했죠. 맞아요. 네, 임의가 무슨 뜻일까요? 당사자의 뜻에 맡겨놨다 이런 뜻입니다. 맡길 임자에 뜻 의자를 써요. 소유자의 의사에 맡겨놨다 이런 뜻이니까 자유의사라는 표현입니다. 예외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첨부서면 그러면 이 부분은 용도가 달라진 거네요. 따라서 용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 바꿔달라는 신청도 해야 되겠죠.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셋째 줄을 보시면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뭐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오른쪽을 보시면 쭉 읽어보시는데 135쪽에 심화라는 거 있습니까? 그냥 지우셔요. 지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보겠습니다.
합병. 합병의 경우에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니까 요거 가운데 경계를 다 지워주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측량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가운데 경계를 그릴 때 측량을 하는 것이지 지을 때는 측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병은 측량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이 합병의 경우에는 경계를 다 지운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면적을 새로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각 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다 덧셈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면적 측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합병은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 없다. 이게 우리 지적제도에서 공간정보법에서 가장 많이 빈출된 지문입니다. 합병의 경우에는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죠. 두째 줄. 합병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분할의 경우와 달리 지적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왜? 경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지우는 거니까. 옆에 더 쓰시죠. 면적 측정도 요하지 아니한다. 왜? 덧셈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합병의 제한,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걸 보시기 전에 오른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청 절차. 원칙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했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예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토지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12개,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11개는 지목의 부호고요. 하나는 지목의 부호가 아니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라고 했죠.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으로 신청할 때는 형사처벌 받게 되겠죠. 네,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시 왼쪽을 보시면 됩니다. 합병의 제한, 이것 좀 보겠습니다.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부르는데,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합병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를 합병 요건이라고 불러요. 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 합병 요건이 있을 텐데, 이 합병 요건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합병을 통해서 한 필지가 됐죠. 따라서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돼요. 한 필지 성립 요건은 뭐가 있죠? 6가지.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하고,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적이고, 축척이 동일하고, 하나 더,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될 겁니다. 합병을 통해서 한 필지가 성립이 되죠. 따라서 합병 요건 안에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을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한 필지 성립 요건 구비할 것. 두 번째, 이게 아마 올해 출제가 될 텐데요. 합병 제한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합병 제한 사유라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걸 좀 이따 보실 겁니다. 세 번째.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일 때 여기는 이맹박이라는 분이 토지 소유자예요. 여기도 이맹박이라는 분이 토지 소유자인데, 요 이맹박은 부산에 주소지가 있고요. 요 분은 서울에 주소지가 있습니다. 주소지가. 그러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죠. 맞아요. 그럼 동명이인은 소유자가 다르니까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럼 주소지도 같은 주소지라고 한다면, 즉 둘 다 서울이고, 그리고 뭐 행정구역 똑같고 같은 번지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같은 사람이겠죠. 주소지가 똑같다면. 그래서 주소지가 동일할 걸 요구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일 걸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할 것.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유 지분으로 존재할 때는 공유 지분이 동일할 것. 공유 지분이 동일할 것. 이건 의미가 뭐냐면,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고 여기는 도로입니다. 도로. 100번지 토지는 소유자가 누구냐면 갑이 소유자인데요. 갑이 7분의 5를 가지고 있고 을은 7분의 2를 가지고 있습니다. 101번지 토지는 갑이 7분의 5를 가지고 있고 을도 7분의 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는 소유자가 동일하냐? 소유자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 주소지도 똑같다면? 네? 소유자가 같습니까? 100번지와 101번지는 주소지도 똑같다면? 같죠? 100번지 토지 소유자 누굽니까? 갑을. 101번지 토지 소유자 갑을. 똑같아요. 소유자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분도 같아요. 그러면 합병한 이후에 갑의 지분은 얼마로 결정하면 될까요? 7분의 5. 을의 지분은요? 7분의 2로 결정하면 될 겁니다. 왜? 지분이 같으니까. 전혀 문제 없죠. 지분의 개념 기억나셔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점으로 구성됐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점들을 확대해보면 7토막 중에서 5토막은 누구 거? 갑 거. 2토막은 을 거. 이쪽도 7토막 중에서 5토막은 누구 거? 갑 거. 2토막은 을 거. 그럼 전체를 보더라도 갑은 5토막, 을은 2토막 가지고 있으면 되죠. 맞아요. 그렇죠. 백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이 7분의 5를 가지고 있고 을은 7분의 2를 가지고 있습니다. 102번지 토지는 갑이 4분의 2를 가지고 있고 을은 4분의 3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면 합병했을 때 갑의 지분은 얼마로 결정하고 을의 지분은 얼마로 결정할까요? 만약에 가치도 똑같고 면적도 똑같다면 도에서 2로 나누면 돼요. 가치도 똑같고 면적도 똑같다면. 그런데 이쪽은 도로변이니까 이쪽이 훨씬 비싼 토지죠. 싼 토지고. 그리고 면적도 이쪽은 좁고 이쪽은 넓죠. 그럼 가치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다는 겁니다. 도에서 2로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갑은 어떻게 주장할까요? 비싼 토지 집은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합병한 이후의 지분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을은 뭐라고 주장할까요? 넓은 토지 지분을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합병한 이후에 내가 더 지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맞아요. 이게 결정이 안 납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는 있어요. 합의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의가 없을 때. 이거는 소송으로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합의가 없다면. 따라서 이때는 처음부터 합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언제는요? 지분이 다를 때는. 이건 소송으로 해결도 못해요. 법원에서 아예 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각하 결정이 나버려요. 왜? 갑의 말도 맞고 을의 말도 맞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바깥의 토지는 합병이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일정한 사업시행지역 바깥의 토지는 축척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병을 허용하지를 않아요. 예를 든다면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입니다. 보통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축척이 좀 더 정밀해져요. 보통 6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뀝니다. 또는 경지정리지역이라고 한다면 보통 축척이 12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바뀌어요.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을 테고 축척이 얼마인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500분의 1.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이 아니니까 축척이 얼마일까요? 600분의 1일 겁니다. 그러면 이쪽 토지와 이쪽 토지 둘 다 갑소였는데 갑은 두 필지를 합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정한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일정한 사업 시행지역 바깥의 토지는 필연적으로 축척이 달라지니까 합병이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이 두 필지 토지는 합병할 수 있을까요? 둘 다 A 토지. 있겠죠? 축척이 같을 테니까. 이쪽에 두 필지 토지는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B 토지, B 토지. 축척이 같아지니까 합병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합병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제 합병 제한 사유를 보실 건데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합병 제한 사유가. 그럼 이 합병 제한 사유를 보시기 전에 먼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거, 등기법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무조건 출제가 돼요. 민법등기법에서. 여기는 부동산의 일부, 여기는 부동산 권리의 일부. 부동산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부르죠? 지분. 지분. 부동산의 일부라는 얘기는 부동산이 이렇게 존재할 때 그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분은 뭘 얘기하죠? 값 2분의 1을 2분의 1 이걸 얘기한다고 했죠. 부동산이 있을 때. 부동산의 일부는 부동산 자체 일부고 부동산 권리의 일부는 지분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해서 이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 등기, 용익채권인 임차권 등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이나 임차권 등기 가능합니까? 된다고 했죠. 지분에 대해서 용익물권이나 임차권 등기는 안 된다고 했죠. 이걸 이해가 되셔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민법등기법에서 무조건 출제됩니다. 안 나온 적은 없어요. 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지만 처분 제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 보셔요. 빨리. 저는 본 적이 없다. 네, 꼭 집에 가셔서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건 등기법에서도 써먹을 거예요. 등기법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간정보법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100번지, 101번지 토지예요. 이때 100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요. 101번지 토지 소유자도 갑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는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있죠.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합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갑이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합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부동산 일부가 여기서는 소유자가 다르죠? 합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다르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만약에 합병이 가능하다면 전체가 한 필지가 된 상태에서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병이 허용되지를 않아요. 두 번째, 갑이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이 지역권은 승역지를 얘기합니다.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갑이 을에게 이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해준 상태라고 한다면 갑은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이런 등기들의 공통점은 뭐죠? 이 전체가 한 필지가 됐을 때 을의 이러한 권리들은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소멸하지 않아요. 왜요?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이니까.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저당권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또는 환매 등기 또는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이러한 등기를 101번지 토지에 해줬다고 한다면 갑은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환매 등기를 한 다음에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버려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된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면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버려요. 이 네 개의 등기는 공통점이 뭘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오는 등기들이에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등기가 된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이 권리들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하는 꼴이 돼버리죠. 맞아요. 그럼 나중에 이러한 등기가 뒤따라 나와야 되는데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따라서 을은 이러한 권리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걸 합병 제한 사유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합병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 더, 지역권 등기. 이 지역권 등기는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얘기합니다. 요역지는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역지는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없죠. 그러면 이 부분이 요역지일 때 합병을 해버리면 요역지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부동산 일부에 존재하는 결과가 발생해요. 따라서 이러한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이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전부 다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없는 등기들이에요. 합병을 하게 되면 부동산 일부에 존재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소멸이 돼버립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병 제한 사유라고 부릅니다. 합병 제한 사유라고 불러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네, 민법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갑이 을에게 이러한 등기를 해줬고요.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도 을에게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승역지,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갑은 이 두 필지 토지에 대해서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통점이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권리들이죠. 합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101번지 토지를 갑에게 을에게 이러한 등기 해줬고요. 이쪽은 병에게 해줬다면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통점이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 따라서 합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합병이 됩니다. 이때도.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있는 등기들이잖아요.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또는 병에게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환매 등기,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지역권 등기, 요역지 지역권 등기 이러한 등기를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과 병에게 해줬고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는 을에게 해줬답니다.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부동산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안 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들으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 번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갑이 을에게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갑이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도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고요. 이 두 개의 저당권 등기는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입니다.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인데 혹시 민법에서 공동저당이라는 거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공동저당. 이걸 공동저당인데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창설적 공동저당. 이거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는 합병이 가능해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원래 민법에서 하는 거고요. 이쪽은 100번지고 이쪽은 101번지 토지입니다. 별개의 토지니까 등기부 따로 있겠죠. 맞아요. 이때 요 100번지 토지는 갑소유고 101번지 토지도 갑소유입니다. 시가는 요게 7억짜리고요. 요게 3억짜리입니다. 시가는 이때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려요.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줄 텐데 그러면 갑이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한다면 을은 10억 원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줘요. 이유는 담보가 부족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담보를 추가로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담보로 제공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10억 원 빌려주겠죠. 그러면 등기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채권액 얼마로 기록할까요? 10억.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도 채권액 얼마로 등기할까요? 10억.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공동저당. 이렇게 등기할 수도 있어요.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 채권액 3억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도 채권액 7억 여기는 3억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등기해도 10억 빌려주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과 이 하얀색은 차이가 뭐냐면 하얀색은 등기부에 둘 다 10억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파란색은 100번지 토지 등기부에는 채권액 7억 101번지 토지 등기부에는 채권액 3억으로 기록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를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이거는 그냥 저당권, 일반 저당권이 2개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공동저당권이 1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채권액이 다 다를 때는 일반 저당권 2개가 있는 겁니다. 차이점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채권액이 같을 때는 공동저당, 채권액이 다를 때는 일반 저당.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안 되고요. 요 공동저당을 얘기하는 건데, 공동저당을. 근데 이 공동저당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설적 공동저당. 다 민법에서 하시는 거예요. 2번째는 추가적 공동저당.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창설적 공동저당은 뭐냐면 이 저당권 설정이 동시에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 설정계약을 같은 날짜에 체결하고 등기도
같은 날짜에 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즉 등기원인 그 다음에 날짜 그리고 동시에 신청했으니까 접수번호 이게 다 같을 때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설정계약 같은 날 체결하고 등기도 같은 날짜에 신청했을 때 이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릅니다. 즉 저당권이 동시에 신청이 됐을 때 같은 날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신청했을 때 처음부터 공동저당이라고 해서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고요. 추가적 공동저당은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이게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이걸 추가로 공동저당을 설정했다고 해서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저도 답답한데 공동저당의 의미도 모르는데 이거 하려니까 쉽지 않은데 창설적 공동저당은 처음부터 동시에 공동저당을 설정했을 때 이를 창설적. 추가적 공동저당은 하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가해서 저당권 설정했을 때 이걸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고요. 창설적 공동저당을 법적으로는 등기원인 열흘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부르고요. 등기원인 열흘일 접수번호가 다른 저당권 이를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추가적 공동저당이라고 한다면 이게 먼저 이루어졌고 이게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등기는 2010년 7월 1일 날 이루어졌고요. 이 등기도 2010년 7월 1일 날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창설적입니까? 추가적입니까? 같은 날이니까 창설적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 두 필지 토지를 합쳤을 때 두 필지 토지를 합쳐갖고 이제 전체가 100번지 토지가 됐을 때 전체가 100번지 토지가 됐을 때 전체에 대한 의뢰 저당권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체에 대한 의뢰 저당권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합병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합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2010년도 7월 1일 날 이루어졌고요. 요거는 2015년 5월 1일 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추가적입니까? 창설적입니까? 추가적이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A가 저당권 등기를 했는데요. 이따 해야 되겠다. A가 저당권 등기했는데 5억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2010년 9월 1일이에요. 그러면 이 을과 A를 비교하면 101번지 토지의 경우에는 누가 선수입니까? A가 선순위죠. 2010년 9월 1일. 여기는 2010년 5월 1일. 15년. 얘가 선순위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두 토지를 합쳐갖고 이렇게 등기를 해버리면 A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A가 날아가 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A의 이익을 위해서 이 경우에는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양쪽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원이 열흘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창설적 공동저당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예외적으로 있다. 추가적 공동저당은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얼핏만 되시면 돼요. 나중에 또 반복할 거니까. 이거 등기법이 참 난이도가 높죠. 네, 여러분 지금 민법의 공동저당도 모르고 있는데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서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유력해요.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근데 이해는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을에게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신탁 등기를 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시냐면 아직 신탁 등기를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어려우실 건데 그냥 들어만 두셔요. 그 다음에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도 을에게 신탁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혹시 민법에서 명의신탁 하셨습니까? 네. 명의신탁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개념만 보겠습니다. 명의신탁계약. 얘를 명의신탁자라고 부르고요. 얘를 명의수탁자라고 부르는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그건 제가 한 건데, 제가 했나?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을 명의신탁계약이라고 불러요. 명의만을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명의만을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명의신탁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명의만을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명의는 넘어가야 되겠죠. 맞아요. 이때 명의는 보통 얘를 소유권 이전 등기로 예를 들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명의신탁계약, 법률행위, 그 다음에 등기 갖췄으니까 우리 민법 186조에 의해서 뭐가 될까요? 물권 변동이 나타나겠죠. 맞아요. 이때 물권은 대외적 소유권만 변동이 됩니다. 대외적 소유권만 변동이 돼요. 그 말은 대내적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갑이. 수탁자는 대외적 소유권만 취득합니다. 그러면 진짜 소유자 누굽니까? 네? 갑이요. 왜? 대내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진짜 소유권은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지만 진짜 소유자예요. 그럼 여기는 진짜 소유자 누군지 모릅니다. 즉, 이 등기는 명의신탁과 그 계약으로 인한 등기는 공시기능에 혼란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시기능에 혼란이 나타나는 이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이 계약에 근거한 이 등기도 무효화시킵니다. 이걸 명의신탁계약이라고 불러요. 얼핏 되셨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명의신탁계약이 아니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신탁계약의 의미는 신탁자가 수탁자를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입니다.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 이때는 명의만을 믿고서 넘기는 게 아니라 권리 자체를 넘깁니다.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을 다 넘겨요. 그러면 이때 이 신탁계약을 통해서 등기가 넘어갈 텐데요. 진짜 소유자 누구겠습니까? 을이에요. 그리고 갑은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맞습니까? 공시기능에 혼란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따라서 이 신탁계약은 유효입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과 신탁법석의 신탁계약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럼 이때 갑이 을을 100번지 토지에 대해서 믿고서 소유권을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등기도 해줄 겁니다.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을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도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 사항들은 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두 필지 토지를 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똑같아요. 내용이. 이때는 합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법이 올해 개정이 돼서 추가가 된 겁니다. 2월 달에 개정이 됐었던 거예요. 이거 올해 출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좀 얼핏 이해가 되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어려운 걸 하려니 힘듭니다. 그러면 136쪽을 좀 보시죠. 136쪽을 보시면 합병 나와 있고요. 합병에 제한이 나와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럼 1번을 보실까요?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르다면 합병할 수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유는 한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맞아요. 2번. 합병하려는 각 필지에 다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죠. 거기 이외의 등기라고 되어 있죠. 다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1번을 보시면 합병하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기가 있는 경우 여기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용인물권이니까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죠. 따라서 합병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죠. 합병이 가능하죠. 소유권도
소유자가 같다고 한다면 합병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죠.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왜? 승역지는 부동산 일부에도 존재할 수가 있으니까. 유역지는 합병할 수 없겠죠. 세 번째 보시면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연호를 저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개정이 돼서 하나 더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놓으셔야냐면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쓰시죠.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하여 쓰셨나요?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가 있는 경우,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가 있는 경우, 이때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사항이 다른 신탁 등기가 있다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신탁 등기는 다음이 아니라 나중에 보실 거예요. 4월 달에 보시게 될 겁니다. 신탁 등기. 그 다음에 3번을 보실까요?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축척이 다르니까 한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 못하죠. 4번을 보시면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한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니까.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한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니까. 6번을 보시면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인 경우.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 네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다 갑이고요.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데 지목은 여기도 밭농사 용도의 토지입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 갑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면 이쪽 토지에 건물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계획. 그렇다면 이 토지는 전에서 뭐로 바뀔까요? 대지로 바뀔 계획이죠. 맞아요. 그럼 이 네 필지 토지를 합병한다면 이 토지는 나중에 다시 분할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전체에 대해서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다시 읽어보시면 합병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현재는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조만간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가 될 수 있다면 그 토지는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분할 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즉 합병 신청과 동시에 이 부분도 분할을 같이 신청한다면 나머지 세 필지는 합병이 되겠죠. 네, 그런 뜻이고요. 7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없죠.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적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는 필연적으로 축척이 달라질 테니까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셨을까요? 이걸 무대포로 외우기에는 양이 더 많으니까 이걸 외워두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양을 줄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합병 제한 사유. 이거는 끊임없이 보실 겁니다. 이게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우리 공간정보법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등기법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가장 상급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높은 수준으로. 네, 요 정도 특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셔야 되느냐면 지목 변경. 이건 이번에는 좀 넘어가죠. 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서. 이것도 이번에는 지난 시간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걸 일일이 다 반복해서 할 수는 없죠. 네. 밑줄 쳐져 있죠, 책에? 네. 다 쳐져 있으니까 밑줄. 지난 시간 때 안 나오신 분들은 동영상을 통해서 밑줄을 치시면 돼요. 뭐 똑같습니다. 그거랑.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143쪽을 보십니다. 143쪽에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 이동, 특례 규정이죠.
아까 보신 것처럼 특례 규정. 원칙은 소유자 신청. 예외적으로 제3자가 대위 신청. 마지막으로 특례 규정이 있었죠. 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원할 때 신청할 수는 없죠. 대신 누구에게 요청한다고요?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특례지역의 토지 이동. 보시면 신고 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 농어촌 정비 사업, 셋째 줄 보시면 토지개발 사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건 도시개발 사업 등의 토지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토지개발 사업. 넘겨보시면 이 지역은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모양이 중구난방이에요. 이렇게 토지 모양들이 중구난방인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경지정리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뭐 도시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경지정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구획정리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의 모양이 어떻게 바뀐다고 했습니까? 바둑판 모양으로 바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니까 대규모의 토지 이동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대규모의 토지 이동이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있으라고 지적소관청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를 신고라고 불러요. 신고. 그래서 신청이란 단어와 신고라는 단어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행정법에서 쓰는 용어가 다른 건데요. 신청할 때 이 청자는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요청한다, 요구한다 라는 뜻이고요. 신고할 때 이 고자는 알릴 고자예요. 알릴 고자.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 이동은 신청입니까? 신고입니까? 신청이에요. 토지 이동을 지적소관청에 요구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맞아요. 그럼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한 번에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은 그걸 다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따라서 이 사업 시행자는 대규모의 토지 이동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있으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이를 신고라는 표현을 써요. 신고. 얼핏 되셨을까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사실, 변경사실, 완료사실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책을 보시면 144쪽을 보시면 2번에 신고기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죠. 도시개발 사업 등 착수사실, 변경사실, 완료사실의 신고는 그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건 토지이동 신청이 아니에요. 토지이동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비하고 있으라고.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이걸 왜 강조하냐면 신고와 신청을 혼용해서 쓰시는 책과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신고와 신청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행정법에서. 그 다음에 특례 규정이 나와 있는데 거기 동글뱅이 1번을 보시면 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은 공공성이 아주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신청권을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박탈합니다. 누구만이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사업시행자만이. 그래서 첫째 줄 끝에 보시면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신청한다고요? 사업시행자가. 그렇죠.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파산이란 밑줄 쳐져 있습니까?
네.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누가 토지 이동을 신청한다고요?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모든 법률 관계는 중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다른 거는 이런 거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테니까 누가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요?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보시면 토지 이동 신청은 그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이를 가름한다. 밑줄 치시고요. 환지라는 게 뭐죠? 공법 시간에 하셨을 텐데. 환지. 환은 교환한다는 뜻이고요. 지는 토지라는 뜻입니다. 토지를 교환하는 것, 환지라고 부르고요. 권리를 교환하는 것을 환권이라고 부릅니다. 다 공법 시간 하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요쪽 토지가 요 토지가 갑소유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요 토지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요 토지로 바뀌었죠. 맞아요. 그러면 요 토지로 교환해 줘야 되겠죠. 이걸 환지라고 불러요. 토지를 교환하는 거. 환지. 그러면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시행자는 이 많은 토지들의 환지 절차를 다 진행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환지 절차를 진행하는데 정신이 팔렸으니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환지 절차를 진행해야 되니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여력이 없겠죠. 지적소관청은. 아니, 사업시행자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환지 절차를 진행해야 되니까 한 필지만 환지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토지를 다 환지 절차 진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환지 절차를 진행시켜야 되니까 토지 이동을 신청할 여력이 없어요. 따라서 이 환지를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이 토지 이동 신청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신청의 제한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토지 이동 시기 이걸 보죠.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밑줄 치죠.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이동으로 있는 것으로 본다.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외우셔야 되는데요. 형질 변경은 토지 형태와 성질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을 결정하겠죠. 맞아요. 그럼 토지 이동이 결정되는 시점은 토지 이동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시점은 결정 시점으로 봐야 되겠죠. 이때 결정하니까.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소급합니다. 어느 시점까지? 준공 시점까지. 그래서 이게 소급표를 인정하는 규정이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을 결정하는 시점에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 소급한다고요? 준공 시점. 이게 소급표를 인정하는 규정이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164쪽을 보시면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 원칙은 누구라고요? 소유자.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재가 좀 그런데 원래 토지 이동 신청의 대위, 이게 두 번째로 나와야 돼요. 그게 법논리에 맞습니다. 이 대위 신청 네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1번에 공공사업, 2번에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 3번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4번에 채권자. 찾으셨어요? 안 찾으셨어요? 어려우셔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특례 규정 다 설명이 된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축제 변경 들어가겠습니다.